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조류 충돌만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 이 물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 여객기가 참사 직전까지 빠듯하게 운항을 이어간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9일간 50여 회를 운항했으니 하루 평균 6번이 넘습니다. 참사 전날에는 4개국을 돌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착륙했다가 다시 이륙하기 전에 정비를 제대로 했을지 의문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발포 명령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의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도 어제에 이어 현장 수습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곳이 바로 활주로입니다. 지금 사고가 워낙 크게 났다 보니 지금 활주로뿐만 아니라 주변 풀숲까지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어제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선체를 좀 들어 올려서 내부를 수색하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내부 수색보다는 지금 기체 중심으로 해서 유류품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탐지견을 동원해 주변을 수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류품들은 사고 원인 규명을 비롯해 현장 감식을 위해 대부분 보존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장 사고 수습본부는 어제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전체 탑승자 181명 가운데 생존자 2명을 제외하고 희생자 179명을 모두 수습했습니다. 예, 항공기 블랙박스를 수거했다는 소식도 어제 전해졌죠.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사고가 난 항공기 블랙박스는 국토교통부가 어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를 오늘 김포공항에 위치한 시험 분석센터로 옮기고 있는데요. 장치가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석이 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랙박스 훼손이 심할 경우에는 미국 등으로 보내질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항공기의 상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증거가 가지고 있어 이번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 단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회수한 블랙박스를 좀 최대한 빨리 분석을 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와 관련된 소식이 좀 전해지는 대로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공항에서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족들이 머물고 있는 무안공항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산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는 지금 무안공항 대합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2층에는 유족들이 임시로 마련한 브리핑 장소가 있습니다. 간이의자 약 200여 개가 배치된 실내 공간인데요. 유족들 대부분은 이곳에서 잠도 못 자고 이틀째 초조한 얼굴로 앉아만 있습니다. 브리핑을 행여나 놓치면 한시가 급한 사망자 확인 절차를 놓칠 우려 때문인데요. 일부 유족은 하루가 넘도록 신원조차 확인이 안 된 상황 때문에 답답함을 크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간을 제외한 공항 내부 대부분은 약 200여 개의 노란 텐트로 가득 찼습니다. 근처로 흐느끼고 울부짖는 소리도 수시로 들려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큰 소리도 오갔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인계 절차를 두고 혼선을 빚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유족분들의 고함과 성토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곳 브리핑 장소에서는 약 1시간 단위로 유족 대표 측과 관계자들의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브리핑을 할 때마다 확인이 지연이 된다거나 향후 계획이 또다시 변동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족분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망자 수습 절차는 먼저 신원이 확인이 되면 버스 차량으로 유족을 임시 영안소로 안내한 뒤에 후속 장례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단계인 신원 확인조차
하루가 넘도록 대기하는 경우가 반복이 되면서 유족들의 원통함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훼손 상태가 심각해서 신원 확인조차 이뤄지지 못한 사망자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오후 4시 기준으로 전체 179명 중 33명에 달하면서 답보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JTBC 김산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수습대책본부를 가보겠습니다. 김민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블랙박스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사고기의 블랙박스 2개 모두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특히 훼손된 비행 기록 장치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태가 좋을 경우 분석에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지만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엔 최대 6개월 더 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를 함께 들여다보기 위해 미 교통안전위원회 2명과 보잉 관계자 2명도 오늘 저녁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사고조사위는 관제 교신 자료를 확보하고 관제사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는 조사위가 면밀히 검토 후에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이 국내 101기가 있군요.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는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 즉 B737-800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 총 101대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 39대, 진에어 19대, 티웨이 27대, 이스타 10대, 대한항공 2대, 에어인천 4대 등입니다. 국토부는 특별조사를 통해 항공기 엔진과 랜딩 기어 등 주요 계통뿐 아니라 여러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항공기 사고 중앙수습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와 하나하나 뜯어볼 텐데 일단 그 전에 어젯밤과 오늘 사이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좀 드러난 것도 있고 또 의문이 더 증폭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진 앵커가 핵심들을 뽑아서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항공사고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소 몇 달씩 걸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런데 책임 주체들은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항공기 정비 소홀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활주로 길이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항공 측 주장부터 먼저 살펴보죠. 사고 항공기에 대한 A체크, 즉 한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점검이 12월 20일에 마지막으로 이뤄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점검 이후 사고 당일인 29일까지 50여 차례 비행을 했습니다. 이륙 준비 시간은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었고요. 비행과 비행 사이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치나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위치는 뭐 그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재질이 아마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국제 기준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국내 기준이 다 완성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 규모를 더 키웠다는 의심을 받는 활주로 끝의 콘크리트 구조물. 공항과 국토부에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외국 전문가는 활주로 근처 그 어디에도 벽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국제 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참사 앞에서 책임을 면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겸허하게 원인을 찾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국토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앞으로 밝혀내겠다고 했지만 활주로는 짧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관할하는 곳에는 사고 원인이 없다라는 취지로 들리기도 했고요. 또 제주항공 측은 역시나 당국의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점검은 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책임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사고 원인이 지금 여러 가지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죠.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이 놀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하루 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과 추정들을 내놨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유력해 보이는 사고 원인은 뭘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진 이제 소위 팩트만 이야기를 하면 뭐 세대와의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엔진의 손상이 1차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형을 한다고 하게 되면 큰 원을 그리면서 대기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지상에서도 또 준비를 하고 비행기도 안정적인 어떤 방향과 속도를 잡아가면서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네, 일반적인 복형과 다르게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되고요.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착륙을 했는데 동체 착륙 끝에 항공기들이 동체 착륙한다고 동체 착륙을 사실은 뭐 많이는 아니라도 아주 드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 항공기들이 충격에 의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또 항공기의 설계에 충분히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원인에서든 그 충격이 지나쳐서 설계할 때 설정했던 범위를 벗어나서 충격이 가해지면서 연료가 노출이 되고 그게 착화되어서 그 기체가 전소되면서 이렇게 피해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팩트고요. 예, 그 외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추정들을 지금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조심스러우니까 저희도 이제 하나씩 그 추정 가능성들을 따져보는 건데, 첫 번째는 정비가 소홀했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점검, A체크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A체크는 한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더 꼼꼼하게 점검한다는 뜻으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12월 20일, 그러니까 참사 9일 전에 A체크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 50여 차례, 약 53회 정도 저희가 따져보니까 비행을 했는데, 참사 전날에는 4개국을 돌았습니다. 네. 딱 듣기에는 무리한 일정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A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B책, C책, D책 이렇게 했는데 D책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면서는 거의 한 달, 두 달 동안 몇 개월씩 이렇게 비행기를 정지시키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 항공에는 굉장히 엄밀한 어떤 정비 규정들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규정들은 규정 안에서 실제로 이행하는 것은 이제 항공사들이고 그것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고 그다음 이륙할 때까지는 이제 1시간 정도, 1시간 뭐 최소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릴 텐데 그때는 이제 연료를 보충하고 또 그 사이에 만약 운행 중에 경고등이라도 이렇게 발생했다면 그 경고등의 발생 원인을 찾아서 조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항공사들의 이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모니터링하거나 점검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아니라 항공사에서 정비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네요. 그렇죠. 그걸 일상적으로 하진 않고 이제 예. 국토부에서 이제 교통감독관들이 정비할 때는 그런 것, 지난 이력들을 보고 또 점검을 하긴 하지만 사후 점검이네, 그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수많은 것들을 다 감독관이 같이 정비에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참사 전날 4개국을 돌았다는 거예요. 일단 그 내리고 손님들이 내리고 이륙하기 전에 손님들이 다시 타고 그리고 이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착륙과 이륙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시간 안에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정비를 해야 되고. 근데 지난 27일을 보면 제주에서 무안으로 온 다음에 무안에서 1시간 2분을 머뭅니다. 그리고 코타키나발루로 떠나는데 그 1시간 2분 동안 정비를 했을 텐데 승객들이 내리고 다음 승객이 타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우리도 이제 다 이제 타본 경험으로 따지면요. 그러면 정작
정비에 쓰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는 돼 보이지 않는데 충분한 시간인가요? 제가 뭐 충분한지 안 한지는 지금 이 사실 단언할 수는 없는데 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승객의 어떤 객실과의 정비는 사실은 좀 일정 부분 무관합니다. 예. 정비는 그렇게 이제 비행간의 정비는 보통 유관 검사를 해서 외형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전 비행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은 비행기들이 다 컴퓨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들이 남게 되거든요. 경고등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경고등이 떴는데 조종사가 어떤 식으로 대처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남고 그걸 정비 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는 없고 만약에 모든 것들이 정상이었다고 하게 되면 1시간이 충분했을 수도 있고 충분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급박하게 해결을 했다고 하게 되면 모자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딱 1시간이 충분했냐 부족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렇게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손님들이 내리고 이제 타고 이러는 과정을 보면서 저 짧은 시간 안에 저게 다 정비가 될까? 그러니까 좌석 정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기름을 채우고 세척하고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바로 잡고 하는 시간이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1시간 2분 정도 걸렸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충분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충분하게 못하고 갔을 가능성도 다 열려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양쪽 다. 시간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럼 그거 어떻게 따져봐야 됩니까 나중에? 근데 기록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의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승객이 탈 때도 지상에는 그 순간부터 비행기가 예. 딱 도착하면 바로 우리가 화물 칸에서 짐을 꺼내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유관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바퀴라든지 기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유관 검사 다 동시에 진행되고. 근데 지금 그 항공기가 전소된 상태잖아요. 예. 그래도 정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기록상으로 다 관리가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며칠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7일과 29일 사이에서는 며칠 있었고 항공사들에서는 주기적으로 또 데이터들을 항공기 내에서 기록된 데이터들을 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존재 여부는 국토부에서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비행기가 지금 전소됐으니까 비행기 내부에 기록된 것은 우리 비행 기록 장치, 그 FDR 데이터가 이제 다일 거고요.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건 아마 국토부에서 제주항공 측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왜 제가 이걸 계속 질문을 드리냐면 제주항공에서는 대표이사가 나서서 질의응답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점검은 정확히 잘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점검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 가능성이 지금 조류 충돌, 아까 셋대 말씀하셨는데 조류 충돌 가능성이고 실제로 관제탑에서 8시 57분경 그러니까 사고 발생 한 6분 전쯤에 충돌 가능성 경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류와 충돌하는 일은 빈번합니까? 아니면 가끔 있습니까? 그것도 한 수백 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수백 건 된다고 이야기해요. 수백 건이요? 예. 1년에요? 예. 예. 그래서 조류가 아무리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철새들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시기니까 이 시기가 더 위험한 시기고요. 그다음 철새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개활지에 더 잘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항 주위에서는 늘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군공항이든 민수공항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위험성은 익히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항들이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대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하는 것들은 또 짚어봐야 되겠죠. 예. 무안공항이 국제선 취항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새대가 많다는 것이 국제선에만 해당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내선도 마찬가지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1년에 수백 건이면 항공사별로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응 매뉴얼이랄까 아니면 대응하는 방식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1차적으로 뭔가 큰 리스크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새떼가 부딪히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기체에 부딪혀가지고 예. 기체 표면에 손상을 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조종석
이게 부딪히거나 그렇게 예. 하기도 하는데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 근데 보통 세대들이 엔진 2개 동시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비행기가 엔진이 2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에 빨려 들어가면 하나의 엔진이 정지되면 남은 하나의 엔진으로 예. 비상 조치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륙했던 공항으로 돌아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은 자주 있습니다. 자주라는 표현은 제가 좀 아마 이 비행기 타는 분들이 겁내실까 그러지만 하여튼 생각보다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지금까지 그러는 가운데서 항공운항이 계속 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류 충돌에 의한 엔진 멈춤에 의한 랜딩 기어 미작동 가능성도 열려는 있고 또 완전히 그쪽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엔진이 2개라면 2개 다 빨려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이제 단편적인 정보로서 저희도 참 헷갈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예. 보통은 이제 비행기는 여러 가지 고장, 이제 외적 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2중화, 3중화, 4중화 시켜 놓기도 하거든요. 큰 비행기는 4중화 시켜서 예를 들면 중량 비행 조정 컴퓨터를 4대를 두고 네. 이 4대가 다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하나가 문제 생기면 이걸 버리고 나머지 3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예. 최소한 2중화는 되어 있고 엔진 각각의 유압 장치들이 다 따로 달려 있어서 하나의 엔진이 꺼지더라도 남아 엔진 하나 가지고 양쪽 바퀴와 그다음에 또 앞부분인 노즈 기어를 다 같이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엔진이 2개 다 꺼지면 사실은 작동이 안 되는데 이게 가서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할주로 정중앙으로 잘 내렸다는 걸로 봐서는 이게 항공기가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는 작동했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엔진이 하나는 살아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왜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유압 장치, 엔진의 하나가 꺼져서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있는데 지금 이 처음에 이제 메이데이 신호가 나왔던 시점을 저희가 좀 다시 상세하게 분석해 봐야 되는데 보통 비행기들이 우리 터치다운이라고 하죠. 네. 땅에 접지 않은 그것보다 한 40초 전, 대략 한 1분 전쯤에 이 랜딩 기어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항공이 처음에 1차 시도를 만약에 하는 순간에 랜딩 기어를 내리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안 했다면, 그죠? 그러면 저 계속해서 랜딩 기어를 접고 있는 상태에서 복행을 하고 돌아올 때 그때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랜딩 기어가 이게 수동 작동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안 내려가면 수동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내릴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수동으로도 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종사가 작동을 했냐 안 했냐는 문제로 갈리고 네. 두 번째는 작동을 수동으로라도 작동을 했는데 가운데 끼임이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랜딩 기어가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고 랜딩 기어 안에 뭔가 끼어서 이게 수동으로도 억지로도 안 내려가는 그런 상황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첫 번째 만약에 엔진 손상이 생기고 그 엔진 손상에 의해서 어떤 뭐 파편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끼임이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상황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랜딩 기어는 양쪽 랜딩 기어는 2개 동시에 나와야 되지 하나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종석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랜딩 기어를 뭐 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펴고자 했는데 안 펴졌을 수 있는 가능성 둘 다 있는데 비행 기록 장치를 봐야 그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성이 전원이 셧다운됐냐인데 국토부가 오늘 사고기의 착륙 중에 전원이 셧다운된 게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다. 그 주장을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셧다운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전원이 셧다운되는 경우가 있나요? 꺼지는 경우가 있나요? 엔진이 갑자기 꺼지는 경우. 엔진이 꺼지면 전원이 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아까 모든 우리 작동하는 부품이라든지 전기 같은 것들이 다 엔진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에너지가. 그런데 엔진이 2개가 있고 각각의 발전기도 있고 유압 모터도 달려 있는데 엔진 2개 다 꺼지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미스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폭행을 해서 물론 조종사가 굉장히 어렵게 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폭행을 해서 활주로의 정중앙에 위치할 정도의 조종은 되었을 거로 추정이 되면 예. 그러면 이 엔진이 기능이 살아있을 것이다.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 활주로에 내려서 착륙 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은 그러면 그 시점에서 큰 충격으로 갑자기 엔진이라든지 전기 계통이 망가져서 마지막 순간에 망가져서 속도를 줄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 전까지 비행기가 활주로 정중앙으로 왔던 걸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조종 기능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셧다운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다라고 마지막 속도를 줄이지 못한 그 순간은 셧다운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착륙을 시도하는 그때까지는 셧다운의 가능성이 안 그렇게,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를 예로 들어도 엔진이 살아 있으면 전원이 다 켜져 있고 그렇죠. 예. 엔진이 꺼지면 전원이 뭐 일정 부분 일정 시간 동안은 유지되다가 꺼지고 뭐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비행기는 큰 힘이 필요하니까 예. 엔진이 없으면 그런 큰 기기들을 작동할 수가 없거든요. 예. 자, 앞서 제가 이제 제주항공 측의 주장, 그러니까 여객기 정비 등을 계속 잘 해왔다, 규정대로 잘 해왔다라는 그 주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즉 비행기 정비의 문제는 아니다, 혹은 기체 결함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렸거든요. 제주항공 측의 주장이. 그런데 사고기의 기령이 15년 정도 지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겁니까 이거? 아니요, 뭐 일반적으로 그 아까 정비 시간이 길다 짧다고 하는 것처럼 네. 이 비행기도 어떤 15년 동안 어떤 이력을 했냐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예. 근데 항공사에서 15년은 그렇게 아주 오래됐다고 보기는 사실은 좀 힘듭니다. 예. 지금 국내도 제 짐작으로는 그보다도 더 오래된 기종들이 아마 운항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운항 조건에서 예. 어떤 정기적인 정비 규정들을 잘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항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것이 오래되었다 아니다 하는 걸로서 비행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는 예. 않습니다. 그렇죠. 기령이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운항했는지, 운항 시간이랄까, 네. 거리. 우리가 자동차로 예로 들면 몇 년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만 킬로미터를 시쳇말로 맞습니다. 뛰었냐, 예, 그렇죠.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앞서 이제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 중에 9일간 50여 차례 비행을 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6번 이상꼴로 운항을 한 것인데 예. 그것 자체가 많은 것이냐 라는 부분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느끼기엔 빠듯하지만 뭐 전문가들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일정을 계속해서 수행했다면 15년 된 항공기라고 하더라도 15년 된 일반적인 항공기보다는 많이 노후화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는 있겠죠. 이게 이제 국내 단거리를 하게 되면 대여섯 번이면 사실 대여섯 시간 비행이니까 예. 우리가 뭐 유럽을 간다든지 미국을 간다든지 하게 되면 한 번에 한 15시간 비행하니까 예. 비행 시간 자체는 많지 않지만 또 이 착륙 과정이 사실은 큰 하중들을 이렇게 가하는 시기니까 그런 빈도들하고 같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D책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거의 비행기 기본 구조만 남겨두고 다 뜯어서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아마 국토부의 규정을 잘 따랐는지, 그다음에 단순히 어떤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이제 좀 더 아마 이제 국토부도 깊게 점검이 들어가겠죠.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항 활주로의 문제를 좀 짚어볼게요. 일단 활주로가 짧지 않다라는 국토부의 설명은 여러 공항들의 활주로 길이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네. 예, 그 부분을 짚을 게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벽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런 뚝 형태의 구조물이 이른바 로컬라이저라고 하나요? 네. 예, 이 로컬라이저가 흔히 있는 구조물인가요? 로컬라이저 자체는 저희가 오히려 좋은 공항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 우리가 보는 계기 착륙 장치라 그러죠. 안개가 끼었다든지 또는 야간에 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기가 활주로 정중앙에 내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예. 첫째는 활주로와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고도를 일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로컬라이저는 그중에서 좌우로 활주로하고 얼마나 정렬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대적 공항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장치인데 예. 이제 다만 이것을 어떻게 고정하는 것이냐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그냥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 구조인데 이런 것을 높이를 일정 높이를 구조물을 올려서 이렇게 설치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그조차도 설치 규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은 합니다만 네. 또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고정되는 구조물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냥 써야 될 수도 있고. 굳이 콘크리트로 해서 높일 것이 아니고 그냥 땅에서 어차피 이제 기둥 위에 올라가는 가게는 합니다. 이제 네. 유심히 보시면 활주로 끝에 그런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평지에 기둥에다가 이렇게 올리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는 턱을 만들고 그 턱 위에 올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설치 규정에 적합했냐 하는 것들은 그건 아마 공항 설치 규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면 로컬라이저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로컬라이저를 지상에서 얼마나 높게 올렸느냐 그리고 네. 단단하게 콘크리트로 고정시켰느냐 네, 네. 그게 규정에 맞는 것이냐 네, 이 부분을 맞습니다. 따져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로컬라이저라는 것 자체는 공항에 꼭 필요하고 좋은 공항들은 다 그렇습니다. 갖추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돌출된 구조물을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공항에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운항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전문적으로 그 부분만 뭐 보시진 않았겠죠. 예, 국내 다른 공항들하고 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인천공항 이런 쪽은 아마 그런 턱을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은 아마 국내에 있는 공항들만 보더라도 쉽게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착륙 이후에 그러니까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마지막 충돌 순간까지 속도가 줄지 않은 네. 이유 이것도 굉장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비행기가 착륙하면 아까 이제 2.8km가 충분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나 빨리 제동할 수 있느냐는 그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동 방식이 보통 우리가 엔진은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인데 착륙하면 엔진이 거꾸로 뒤에 노즐의 방향이 바뀌면서 오히려 뒤로 잡아주는 힘이 엔진에서 발생합니다. 예. 이제 저희 트러스트 리버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바퀴가 내려와서는 바퀴에서 또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고 그 날개 윗면을 들어 올려서 우리가 에어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작동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속도를 우리가 감소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은 엔진이 만약에 망가지고 우리가 전기계통이나 유압계통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트러스트 리버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에어브레이크 그래서 날개 윗면이 들리는 에어브레이크 같은 것도 보면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았을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거기다가 보통 이제 동체 착륙을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보통 활주로 옆이 이렇게 풀받치면 아무래도 풀받치는 마찰이 좀 클 수 있고 이렇다고 하게 되면 마찰이 좀 큰 쪽은 이제 제동거리가 짧을 텐데 네. 이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제동 장치들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도가 덜 내려왔고 두 번째는 이것이 저희가 이제 비행 기록 장치를 통해서 점검할 것이지만 착륙할 때, 소위 이제 터치다운 할 때, 접지할 때의 속도가 빨랐으면 그러면 아무래도 거리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갈 때의 제동거리랑 신호에서의 제동거리가 다른 것처럼 네. 속도가 빠르면 제동거리가 더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블랙박스 2개가 수거됐는데 일부 훼손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블랙박스에서 주로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금 봐야 되고 이것만큼은 훼손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블랙박스가 두 종류인데요. 하나가 이제 그 조종실의 녹음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착륙 전 한 30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음성 기록 장치라고 하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를 들면 30분 녹음 주기라고 하게 되면 사고가 나서 멈춘 시점부터 이전에 30분이니까 그 사고 당시의
우리가 통신을 한다면 관제소랑의 통신은 내가 통신을 열어야 되지만은 녹음은 늘 되고 있는 거니까 조종 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그렇습니다. 긴박한 대화가 오갔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조종 비상 레버를 당겼는지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긴밀하게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예. 내용들이 다 녹음되어 있을 거라서 정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은 우리 플라이트 레이트 데이터 리코더라고 해서 그 장치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에 달려있는 하드디스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에 이제 여러 가지 수치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음성 기록 장치 CBR 같은 경우는 정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실제 정확하게 엔진이라든지 또는 비행기의 어떤 개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상은 우리가 FDR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FDR. 예. 예. FDR이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행 기록 장치라고 비행 기록 장치요. 예. 그러면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가 성격이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행 기록 장치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외형이 훼손되었는지 예. 어차피 비행 기록 장치는 저희가 한 3,200G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몸무게보다 한 320배 정도의 충격에도 일시적인 충격에도 견디고 네. 한 1000도의 고열에도 몇 시간씩 견디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크기가 큰가요? 아니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한 이 정도 크기인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저희가 외형이 있고 또 내부의 케이스가 또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이것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의 어떤 뭐 찌그러짐이라든지 이렇다면 다행이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요즘 하드디스크가 보통 이제 SSD 방식으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위 이제 메모리랑 같은 건데요. 그럼 메모리 부분에 손상이 있냐 없냐는 것이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메모리가 살아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 이런 대화 인터뷰 내용들이 다 그렇겠죠.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러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그렇습니다. 수 있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 20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게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맞습니다. 않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시청자들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분석이 더 필요하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기영 인하대 교수였습니다. 네, 국토부가 참사 원인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도 받았고 물론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월 30일 14시 30분 기준 사고 수습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중 146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완료됐고 33명은 DNA 분석 및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관제 교신 자료 수집과 관련 관제사 면담 등을 진행하였고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15시경 도착하여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고조사 참여를 위해 NTSB 미교통안전위원회의 2명, 보잉 제작사 2명은 오늘 저녁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 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에 대한 전수조사 총 101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2025년 1월 3일까지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셧다운의 아까 근거는 확인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추정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조사를 좀 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랜딩 지점은 여러 가지 추정 치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랜딩 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려면은 블랙박스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조류 충돌이 있었다고 조종사가 이제 언급을 한 거는 요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이 59분경입니다. 59분경에 조류 충돌로
비상선언을 하고 복행하겠다. 이렇게. 이전에 없었던 거죠?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자리를 옮겨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계엄과 관련한 얘기를 이제부터 할 텐데 그 전에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김보협 조국 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각 당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 입장들을 갖고 있는지 짧게 한마디씩 듣죠. 먼저 소영주 의원님. 예, 뭐 명령할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프고 너무 힘들죠.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즉시로 찾아가서 유가족들에게 뭐 말이 많이 필요 있겠습니까? 유가족의 마음을 좀 듣고 필요하신 게 있으면 무엇이든 물질적이든 뭐 마음적이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네. 각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리고 국회에서 여당과도 협조해서 예산 지원 등 모든 것들 그리고 사고 원인 파악 등 정확하게 유가족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예. 지금 계속해서 그 전남 광주 지역에서 머물면서 예. 유가족들을 좀 돌보는 상황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여러 대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유가족하고 희생자분들한테 애도의 말씀드리고요. 어제였죠. 중앙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이제 바로 활동이 들어갔고요. 무안을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예. 모든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사태 수습 및 원인 파악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최상목 이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대행 역할, 그다음에 총리 대행 역할에 이어서 행안부 장관의 재난 안전 관련된 역할까지도 1인 4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력과 모든 당력을 다 동원해서 재난 수습하는데 최선 만전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김보협 위원님은 오늘 무안 다녀오셨죠? 네. 예. 조국 혁신당은 오늘 무안에서 최고위원 국회의원단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 대책위라는 걸 만들었고요. 어제도 8분의 국회의원, 저희가 12명인데 국회의원이 8분이면 대다수가 어제 공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새벽까지 유족들을 만났고 유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얘기를 경청을 하고 오늘 또 다시 유족대책위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나서 요청사항을 듣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그걸 전달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우선 공항에도 희생자 추모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면 수습된 그 희생자들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냉동차 이런 걸 정부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네. 요청을 해서 그걸 정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예. 개혁신당이요? 네,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개혁신당도 허은하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바로 현장에 내려갔고요. 광주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유가족분들의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지원에 최대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준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만큼 정쟁을 잠시 중단하고 적어도 국가 애도 기간 중에만이라도 정쟁 대신 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번이나 출석에 불응하자 공조본이 오늘 영시를 기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청구를 한 겁니다. 대통령 측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선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사의 자격을 따지더니
지난주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검찰 공소장 내용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의 변호 조력자 석동현 변호사, 상당 부분 거짓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였는데 총을 쏴서라도라는 지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전만 이어가고 있는 대통령, 과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지 시선은 법원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고요.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까지 이제 세 번째 출석 요구를 받았고 다 불응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라는 쪽의 의견도 있고 당사자 측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12월 3일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사회, 행정 모든 걸 마비시킨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을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쪽 편에 변호인 와서 법원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법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상 안 된다? 법을 창조합니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체포영장 요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심지어 일반인이라면요, 소환 2번 하고요, 바로 체포영장 청구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3차 체포 소환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거부한 채 법에 안 맞다. 경찰, 공수처, 공조본에서 경찰이 내란죄 수사할 수 있잖아요. 예. 법적 근거 있기 때문에 저 말은 결국엔 또 여론전만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 저렇게 거짓말 할 건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려도 어디까지 갈 건지 지금 모든 외신들이 체포영장이 만에 하나 발부돼서 집행하러 들어가는 것들을 본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당하는 모습들, 경호처와 경찰이랑 검찰이 부딪히는 모습들, 그게 과연 보기 좋을까요? 저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체포영장은 무조건 발부가 돼서 집행이 돼야 되고요. 모든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버틸 만큼 버텼지만 계속 버틴다면 그대로 말한 대로 총이라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된다. 그런 민심일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곽근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의 영장 청구라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공수처도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고 검찰도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고 또 앞서서 경찰의 압수수색도 막아섰기 때문에 검찰, 공수처, 경찰 모두가 정당한 수사권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이준 의원님. 일단 공수처에서는요, 공수처 법상 직권 남용과 뇌물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란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거죠. 일단 원칙을 이제 말씀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사 기관들이 좀 산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병 확보와 그다음에 증거 수집이 각각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도 지금 사실 어제 그제 겨우 마무리돼 가지고 이제 언론에 공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피의자로서 피청구인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체포 출석 요구죠. 출석 요구를 3번 한 거는요. 기본적으로 다 3번을 합니다. 3번 정도 하고 나서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에 대해 검토가 들어가는 거라서 현재까지 온 매뉴얼대로는 뭐 딱히 무리를 한다 뭐 이렇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매뉴얼대로 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경우를 이제 비교해 보면 그때는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끝난 이후에 형사 이제 수사로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런 선례를 참조해서 아마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헌재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탄핵당한 박근혜 사례와
윤석열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의 경우에 국회에 총을 들고 난입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잖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잖아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소환을 3번 하는 게 예의다라고 하는데 3번씩이나 시간을 낭비한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원래 현행범 체포해야죠. 중대범죄자한테 어떻게 와서 조사받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바로 체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체포를 할 때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경호처와 충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찰은 소환을 그동안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고요. 예.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은 지금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자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법이다. 자기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려고 하고 소환을 하려고 하면 당신들은 수사 권한이 없어 라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죠. 이 시간 끌기 무의미해질 겁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하는 게 그나마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김성현 의원님. 네.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관저에 들어가서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원칙상으로 할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예. 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는 압수수색의 형사소송법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국가의 심각한 안위를 해칠 수 있는 비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기관장이 압수수색에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아섰던 건데요. 이거는 체포영장이거든요. 예. 체포영장은 신병확보라는 건데 이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경호처에서 물리적으로 막아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 막아서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 범인 은닉죄까지도 될 수 있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누가 영장을 들고 갔는데 감히 막습니까? 일반인이 이렇게 막잖아요.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그냥 체포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쪽에서 하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막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27일에 경찰이 삼청동 안가하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나섰을 때도 막았죠. 이게 3번째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금 다들 그냥 대통령을 어떻게든 감싸고 보호하려고만 하지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사실 대통령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일반인에 대한 법 집행과 권력자에 대한 법 집행을 달리하는 수사기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늘 봐왔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기관이 얼마나 솜방망이로 되어 왔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경우였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사실 대통령 탄핵 시켜준 거거든요. 지금 탄핵 절차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이라는 거죠.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조차도 만약에 집행을 못한다. 그럼 이건 수사기관의 의지 문제라고 저는 보이고요. 특히 공수처는 왜 만들어진 기관입니까? 이런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 잡아 넣으라고, 잘못된 거 시정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을 못한다. 그럼 공수처는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이 체포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 있으세요? 그 체포 관련해서 경호처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경호처가 여기서 이제 수사기관들이 앞으로도 대통령 또는 지금 경호를 받고 있는 분이 사실 우리나라에 손을 꼽습니다.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대법원장 이런 분들 정도가 경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호받는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을 똑같이 비교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경호처가 만약에 여기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그거를 순순히 열어줬다 그러면요. 앞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더 쉽게
자주 하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경호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는 요인들에서 최고의 수준의 경호 수준으로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충돌은 저는 앞으로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었거든요. 앞전 그 사례에서 보면요. 앞으로도 직접 충돌한 경우는 없을 거다. 이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쩌면 어떤 경우에 경호처가 이걸 열어줘야 된다라는 입법의 어떤 미비 부분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거를 입법적인 어떤 해결 없이 바로 그냥 영장을 쳤을 경우에 경호처가 열어줘야 된다. 이런 건 나중에 앞으로 대통령도 생겼을 때마다 이게 아마 반복되는 게 계속될 겁니다. 그걸 안 열어주면 앞으로 대통령 된 사람은요 이렇게 내란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릅니다. 내란죄라는 거는 사형, 무기금고, 사유하고 격리시키는 죄예요. 형법상에 왜 내란죄를 대통령에 적용하냐면 대통령은 절대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해서도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오죽하면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이 들어가겠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대통령이라면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본인 뜻대로 체포에 채택도 안 했으면 출석을 해야죠. 왜 국가기관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들고 가서 경호처하고 부딪히게 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걸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고 경호처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경호했을 때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응하면 이거는 물리력으로 현장에서 체포가 되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플러스 내란에 대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호처가 왜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런 말씀 좀 보태고 좀 싶습니다. 보태서 말씀을 짧게 네, 드릴게요. 하시죠. 예. 예. 내란죄가 확정이 되면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란죄라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인 거고 또 분류가 조사받는 분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증인도 분석이 다 안 끝났고 증인도 증거도 전부 다 확정되지 않았고 입증도 안 된 상태라서 내란죄라는 혐의에 대해서 그 확정적으로 얘기해서 말씀한 거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좀 답답한 게요. 그러니까 내란죄 확정이 안 됐다고 자꾸 국민의힘이나 그 편을 얘기하는데 정신 좀 차리세요. 살인을 해도요. 살인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체가 발견되고 피를 흘려도요. 그러면 무죄입니까? 왜 그러면 검찰이 살인죄로 해서 데려가서 수사를 하고 체포를 하고 긴급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 똑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죄는 총칼을 들고 국회에 진입을 시켰고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들이 그 고위직에 있는 장군들이 증언을 검찰에서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내란이 특정이 안 됐다고 해서 내란죄를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내란죄의 혐의로 잡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면 살인자를 살인자로 얘기 안 합니까?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고 이재명 대표 얘기가 아니라 수사받고 재판받을 때 왜 그럼 협조를 안 했었지요? 협조를 다 했죠. 그러니까 재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왜 받죠? 수사에 안 나왔고 재판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준희 위원장이 억지를 써도 이게 논리에 맞게 써야 되는데 잘 무죄 보세요. 추정의 원칙은요. 아니 그러니까 무죄 추정이 아니라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찰에 출석해서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을 받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니까 내란죄도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기소 여부를 다투란 소리예요. 거기까지는 하면 인정하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재명 대표의 독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의견이 다르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이 필요한 것이고 재판부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지금 뭐 없지 않은 상황이어서 발부된 다음에 지금 상황들을 우리가 짚고 있는데 일단 뭐 수사기관이 영장을 확보한다 그러면 관저로 가겠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는 우려스러운 소식은 경호처에서 위기 TF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가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호차장과 또 어떤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승승장구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대통령의 경호처지 내란숙의 윤석열의 사병이 아닙니다. 사설경비업체가 아니에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막는다? 이건 중대범죄 행위입니다. 예.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경우에 그분들한테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겁니다. 네. 네. 뭐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하고 싶지는 않네요.
네.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판단의 결과가 나오면 그건 그 어느 쪽이든 일단은 1차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이 발표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술 배경에 의심이 된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윤곽근 대리인은 검찰 고위직 출신이고 또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인데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어서 뭔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 이런 것을 취사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군 장성들에게 윤석열이 전화를 한 게 있잖아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총을 쏴서라도 체포하라. 그리고 그 지시를 받은 군 간부들이 지금까지 명령은 다 무시하고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누구든지 보이는 대로 먼저 잡아라. 포승줄과 이런 걸 사용해도 수갑을 사용해라 라고 논의한 증거물들이 문자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조작했겠습니까? 윤석열과 윤곽근이 검찰 간부일 때 어떤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이 이런 중대한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없는 증거와 없는 증언을 만들어내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네. 자, 그 마지막 군 지휘관 회의인가요? 그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용현 전 장관이 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했다는 그 발언의 녹취록의 내용이 검찰 자료에 들어있는데 그 첫 문장을 보면 대통령의 지시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과부적으로 그러니까 수적 열세로 인해서 이루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요거는 아니고요. 요 다른 내용인데 어쨌든 대통령의 지시라는 게 그 녹취록의 첫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혹은 증언이 돼버린 셈이에요. 예, 그 내용이 딴 데 나온 게 아니고요. 검찰이 김용현 씨를 구속 기소를 하면서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사실을 담았을 거라고 저희는 좀 추측이 되는 내용이고요. 거기 첫 문장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씨도 대통령에게 지시받아서 한 거다라고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공소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곽종근 707 특전사령관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각각 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의원들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아라. 총을 쏴서라도 문부수고 끌어내라. 150명 되면 안 되니 당장 진압해서 끌어내라. 이게 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세 명이 전화를 받았다는 이 세 명이 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격려했다. 그냥 현장 상황 알아봐라 라고 전화했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 진술들이 세 명이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해요.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면서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총 쏴서 문 부수고 끌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는 단순히 뭐 현장 파악 상황이었다라고 변명하기에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으로밖에 안 되고요. 네. 지금 윤석열 측의 이 전략을 보면 자꾸 사태를 축소하려고 그래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 계엄에 대해서 이거 그냥 경고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인가요? 나오셔가지고 이건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려고 그러는데요. 군대가 국회에 총칼을 들고 진입한 이 사건을 아무리 축소를 해도 축소가 될 수가 없어요.
전두환 내란 판결의 판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한 이 불법 계엄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고 그랬던 내용들이 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걸 국민들이 좀 아시고 윤석열 씨도 이렇게 국민들 속이려는 눈 가리고 아웅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보태고 싶은 게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충수를 두고 있어요. 김용현과 같이 보면 김용현도 포기령을 같이 작성했던 부분들. 네. 그러니까 통금해제를 했다는 말을 하려고 포기령을 같이 작성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국민들의 통행까지는 막지 않았다라는 걸 부각하려다가 포기령을 같이 했다. 예. 그런 걸 했고요. 보면은 격려 전화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군경에게 이 네.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과 말하자면 노상원 정도 선에서 끝내기에는 이제는 많이 들어왔죠. 본인이 다 직접 보고 군경이 이 국회에 들어가서 총칼을 들고 진입하고 유리창 깨고 이런 부분들을 다 들었고 다 보고 듣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했다고 격려한 거잖아요. 네. 통상 여기를 벗어나려면 왜 그러게 했냐라고 뭔가 질책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격려를 했다는 건 잘했다. 거기에 플러스 증언상에 보면은 이 계엄이라는 내란의 행위 자체를요 2번, 3번 하는 거를 쉽게 생각했다는 증언들이 나와요. 그러면 일맥상통하게 보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군경을 통해서 이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켜서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네. 뭔가 지배하려고 했다는 것들을 차츰차츰 본인들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 저는 좀 그런 대목들이 좀 보입니다. 예. 그 주요 지휘관 회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면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라고 나오고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그 임무를 수행한 주체들이 나오거든요.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근데 지금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혹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뭐 도끼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다시 이진우에게 전화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검찰 수사에서 각 사령관들이 자신들이 받은 지시 내용을 기억 또는 기록을 통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꽤 커 보이는 대목이에요.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감안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 반론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게 검찰 공소장입니다. 검찰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피의자들을 진술을 받아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 재판에 넘기고 싶다라는 이제 주장을 정리한 글이 이제 공소장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대표나 마찬가지죠. 본인이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법정 가서 다투지 않습니까? 법정과 다투는 과정에서 유죄가 나오기도 하고 무죄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재판에 가서 법원의 판사들이 누구 말이 옳으냐 판가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공소장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예단해서 마치 이거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건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일단 사실관계는 탄창이 보급이 안 됐었지요. 가지고 갔지만 보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계엄 선포하라 얘기 나왔었지만 하지만 실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하니까 바로 의결하니까 얼마 뒤에 바로 계엄 해제 선포를 했습니다. 곽정근 이제 특수전 사령관은 도끼로 문을 부수라고 했는데요. 그때 계엄 보면 도끼를 가져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나중에 재판 가면 따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판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고 재판 중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재판 받으러 갑시다. 예? 그 안에서 처박혀서 숨어 있지 말고 보면 되게 비겁하잖아요.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그것도 공판 준비기일, 변론 준비기일 계속 미뤄달라고만 하고 헌재가 밀어주지 않고 그날 딱 잡으니까 그날에야 변호인 선임하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체포영장 청구하니까 이제서야 변호인 선임하고 왜 그동안은 아니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라고요. 나와서 소환 조사에 응하고 나중에 그 내란죄가
결국은 판결로 확정이 되겠죠. 판결이 확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고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피고인이 나와서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방어권을 행사를 하고 거기서 진실을 다투어서 확정이 되면 되죠. 근데 문제는 경기장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집에 딱 숨어 있고 경호처한테 당신들 날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는 비겁한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당했을 경우는요. 자꾸 다른 사람 얘기 좀 하지 탄핵하고 마세요. 나서 예. 첫 변론길이 18회 걸렸습니다. 지금 오늘 13일째입니다. 거기 선례에 비춰보면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닷새 만에 답변서를 제출했고요. 조국 대표는 본인에 혐의 있었을 때 본인도 안 조국 나갔습니다. 대표는 국법 질서를 안 나가고 다 존중을 본인은 했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기에 일체 묵비권은 발언을 안 했습니다. 권리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 방첩사 출동조의 단톡방 내용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체포 관련된 내용까지 담겨 있고 체포 도구 등까지도 명확합니다. 저 아래 보면 파란색으로 포승줄 및 수갑을 이용하라라는 건데 방첩사의 출동조가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 10위권 안에 드는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서로 지시하고 따르려고 하면서 포승줄 및 수감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체포조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한 누군가의 지시, 명확한 지시가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군조직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지시가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것이고 그 명령에 축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대여방 자체도 뭐 출착 의심스럽다고 하는 그런 해괴망측한 망상의 주장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정말 뭐 할 말을 이렇게 만들고요. 저는 주목할 게 그렇습니다. 지금 반첩단의 체포조가 지금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얘기를 나눈 단톡방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예. 그랬을 때 노상원 씨 수첩을 한번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죠. 노상원 씨의 수첩에 있어서의 체포조의 이름과 일치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노상원 씨 수첩은 개인이 그냥 어떤 의견으로서 썼을 것이라는 것으로 뭐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 다 일맥상통해요. 노상원, 김용현, 방첩단의 이 체포조, 윤석열의 어떤 지시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 투스타, 원스타 이상의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증언들이요 다 일치합니다. 네. 오직 한 사람만 거짓말하고 있죠. 저기 한남동에서 내란을 저질러 놓고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있고 영장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만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체포영장이 즉시로 발부가 돼서 그게 집행이 되는 과정들은 너무나 명확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방첩단의 이 단톡방 이거는 저는 명백한 증거로서 검찰은 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참사의 충격 속에서 이제 전해져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뉴스인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이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을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예.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불법 사항을 원인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원천 무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2018년 12월에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대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므로 무효이다라고 판결을 낸 적이 있어요. 그 포고령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포고령을 위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심지어 전두환 때도요. 비상계엄을 확대할 때 계엄에 대한 공고문 거기에 국무위원들이 직접 사인을 해서 공고를 하는 이 절차를 지켰어요. 근데 이번 윤석열 씨의 불법 계엄은요. 이 절차조차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럼 내용은요? 내용은 명백한 국헌문란이에요. 국헌문란 쉽게 말씀드려서 헌법기관인 국회나 선관위에 대해서 군대를 투입해서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국헌문란의 목적인 경우에는 비상계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게 지금 둘 다 원천 무효인 상황에서 포고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걸 어겼다고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자 판례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포고령이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경우에 그걸 어겼다고 하더라도 포고령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법정 용어로 말하면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요. 네,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포고령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위헌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은 포고령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어쨌든 뭐 수사가 고발인 조사는 최소한 이루어질 것이라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이 좀 상당히 복잡해지는 것 같고 특히 국민들이 큰 시리에 빠진 참사 와중에 이런 내용들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어제 같은 날 이런 것들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발표한지 여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말씀에 원인 무효도 있고요. 고발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고발을 다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김용현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냐면 국가의 안이나 이런 비극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이 지지층, 특히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 내란 자체가 통칭이라고 하는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내게 하는 게 그 급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박주민, 뭐 본인의 포고령들이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포고령 자체가 헌재에서도 그 포고령 부분들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못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군인들, 장성들도 그때 합동 참모 압수부에 있던 그 분도 그랬잖아요. 육군참모총장도 이것 좀 뭔가 위헌적인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국회의 의결권을 막는 포고령,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이거는요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냥 망상 속에서 법을 창조해내면서 본인들의 극단적인 지지층에게 계속해서 여론전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네, 수사 자체가 아예 시작도 안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명안이 의결이 돼서 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는데 서면으로 취임사를 냈고 그 안에는 사과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 어떤 취지와 맥락에서 나온 사과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한 10번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번의 비상계엄이 다 좋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 통치권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방어 그리고 정부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이라는 그 자체가 워낙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건에다가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자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았을 충격과 놀라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이 새로 당을 수습하고 단일 대우를 이제 갖추어서 이제 당정 협의부터 하고 여야정 협의체 이끌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 놀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하는 게 맞겠다. 그게 수권 정당으로서의 의무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체포영장 청구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지금 제일 이 사안에서는 관심인데 김성열 위원님. 네. 체포영장이 0시에 청구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시간, 18시간 다 돼가네요. 네네. 조만간 나올까요? 시간상은 충분히 나올 만한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양측 변호인들이 의견서도 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불러가지고 의견도 듣겠죠. 근데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보통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면 그 체포 사유에 대해서 다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윤석열 씨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수사권 자체가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저는 윤석열 씨 측의 미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공수처가
지난 20일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를 할 때요. 그때 법원에 영장을 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직권남용죄에다가 내란죄를 엮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직접적으로 알게 된 내란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예. 사실 법원이 내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체포영장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 날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자,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나는 딱 보면 알아. 넌 달로. 널 시험에 들게 할 거야. 그거 없으면 나 죽어. 희망 없는 인생. 너 지금 언제 총 맞아도 안 이상해. 기회는 그곳에 있었다. 송중기, 이희준, 권혜영. 오구타 12월 31일 극장 대개봉. 끊임없이 새로워진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마이 에먼스 스페이스. 일상에 맞춰 취향에 따라 좋은 휴식은 에먼스럽게. 에브리웨어 에브리 모먼트 에먼스. 네, 오늘 앵커 한마디는 하루 쉬겠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특집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